다음은요. 여자아이는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요? 24개월 요 시기에 우리 여자아이와 함께 노는 법.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자아이는요. 남아보다 손으로 만드는 놀이에 훨씬 반응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흥미를 훨씬 더 느끼기도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사실 훨씬 세심하기 때문이래요. 기질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보다 훨씬 세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밝고 화려한 색깔 이런 것들 좋아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것들, 그래서 뭐 인형놀이, 소꿉놀이, 뭐 부엌놀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동서고금 다 막론하고 진짜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고 놀았고요. 저한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시켜주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소꿉놀이 하고 놀았어요. 저희들 다. 그래서 그 부식가게에서 요런 거 뭐 그런 그 콩나물 찔거리 요런 거 몰래 한 줄기씩 가지고 와가지고는 통통통통 썰기도 하고, 돌멩이들 가지고 와서 갈아가지고 고춧가루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병뚜껑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그릇이라고 막 쌓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은 그 병뚜껑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요렇게, 남자애들은 그거 가지고 막 딱지치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좋아하지만 여자애들은 그런 것 자체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예쁜 모양으로 쌓아 놓아서 자신만의 주방을 만들어내고 이런 놀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자체를 보고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손가락을 하고 노는 그런 세심한 놀이를 좋아하는 특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세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런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죠. 엄마들도 특히나 그런 놀이에 집중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뭐 물건 쌓기 놀이, 점점 작은 것으로 되는 쌓기 놀이를 시킨다든지 이런 놀이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 뇌 발달에,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 놀이를 시작할 때도 가능하면 이 아이의 기분을 봐서 제일 기분이 좋은 타이밍에 놀이를 시작하면 좋다고 하죠. 첫 놀이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정답은 기분 좋을 때, 아이가 기분 좋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기분을 잘 봐서, 와, 우리 애가 지금 기분이 좋네, 요럴 때 짠! 자, 엄마랑 사과놀이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자극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그림을 보고 옹알옹알 하고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손가락에 힘이 한창 생길 때이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만들고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역시나 자의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아 개념.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아, 나는 엄마랑 다르다. 내가 즐거운 거고, 내가 즐거운 거랑 엄마랑 즐거운 거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만들고 그리고 하면서 성취감을 스스로는 느끼는 거예요. 우와,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벽에 장난치지 말라, 낙서하지 말라 그랬지. 바닥에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힘들잖아. 이거 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소심해져요. 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면 우리 엄마가 힘들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좋아요. 벽이건 어디건 그림을 한창 그리는 거 좋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쫙 늘어놓아 주시는 거 좋아요. 색연필 딸랑 요거 하나 딱 주지 마시고, 뭐 색연필, 그리고 뭐 저기 사인펜, 매직, 각종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규칙을 정해주시고, 벽에 한 귀퉁이를, 큰 면을 전지 2장 정도쯤 붙이면 아이들한테 너무 충분하니까 충분히 그리고 놀 수 있게끔. 엄마가 같이 놀아주면 더 좋죠. 막
우와, 잘 그렸고, 어디야? 우와, 되게 크게 그렸구나. 엄마 뭐 놀아볼까? 야, 엄마는 나무 그린다. 저 나무 이만해. 굉장하지? 어때? 야, 난 더 크게 그릴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2, 3일 놀고 나서 뜯었다가 보관하시고, 다른 또 전지를 붙여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바닥에도 금방 닦으면 지울 수 있는 그런 매트 같은 거 깔아서 아이들이 충분히 요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유도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남자아이의 능력보다 여아의 행동 표현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말도 아들보다 여자가 훨씬 빨리 하고요. 신체 운동 지능도 아기 때는, 유아 때는 아들보다 딸이 훨씬 빨라요. 빨리 뒤집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서고, 빨리 걸어요. 아들은 둔하고, 딸 키울 때는 몰랐는데 아들 키울 때는 보니까 진짜 쟤는 바보도 아니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아들은 딸보다 느리게 성장해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들이 딸보다 훨씬 키뿐만이 아니라 능력 자체가 훨씬 크게 발달하게 되는 그런 예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한 4, 5개월 정도 딸의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거기에 아들을 맞추어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거는 아들의 속도구나, 저거는 딸의 속도구나 하시고 그 속도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엄마들은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 속도에 맞게 천천히 알아서 능력을 개발하면서 충분히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언어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드너의 다지능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이에요. 인간의 언어지능. 예전에는 IQ를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지능을 이야기했다면 70년대의 가드너가 아니다, 인간의 지능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양한 지능이 존재한다라고 발표를 한 게 다중지능 이론인데, 그 첫 번째가 언어지능입니다. IQ가 좋은 사람이 말도 잘하더라가 아니라 인간의 여러 가지 지능 중에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지능은 또 따로 있더라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능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지능이 높을 수 있고 누구는 지능이 낮을 수 있어요. 말싸움을 했을 때 저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우기기 대왕이야. 나는 살면서 엄마만큼 잘 우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네가 얼마나 살았길래, 네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길래 나보다 더 잘 우기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언어지능이 좋은 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한 예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능력이 있느냐, 요것들을,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서 흥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내 인간은 성취감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다면 인간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사실 그 직업을 통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내가 잘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영역을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 지능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 언어지능이 첫 번째입니다. 언어놀이를 자주 접한 아이들이 언어지능이 훨씬 빨리 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타고난 지능의 능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2돌 무렵, 아까 24개월 그 무렵에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입을 일단 아이들이 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한꺼번에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져요. 처음에 단어 몇 개 겨우 표현을 하나 했더니 어느 순간 문장으로 쫙쫙쫙쫙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보고 들었던, 아빠한테 들었던 별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엄마 아빠 말에 언어의 방식이 나와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애 앞에서는 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요럴 때 잘 빨리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 놀이를 잘 해주지 않았던 아이들이 말이 늦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막 서너 살이 넘었는데도 얘는 아직까지 말을 못한다라든지 4살이 됐는데 더듬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필요 이상으로 아이한테 그 언어 놀이를 많이 시킨 그런 집안에서도 말더듬이,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이, 언어 지능이 뚝 떨어지는 아이를 간혹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엄마가 너무 많은 것, 이 아이의 능력과 영역에 무관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유아 때, 신생아가 지나고 나서 유아 때 언어 놀이를 할 때 하나의 단어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3, 4일간 놀아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입이다 이러면 와 우리 순이 입이는 어딨지? 여기 있네. 엄마 입은 여기 있네. 와 이게 입이야 그지? 요렇게 언어 영역 놀이를 했을 때 요거 하나를 가지고 오늘 몇 번 반복, 그 다음에 며칠을 반복 요렇게 해주지 않고 하루에 몇 개씩, 욕심이 많은 엄마들은 하루에 몇 개씩 막 주입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물건 보기 자체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첫 말은 빨리 튄 것 같은데 오히려 늦어지면서 48개로 넘어가면서 말을 더듬게 되는, 그래서 언어 지능에 있어서 미숙아가 되어버리는 그런 얘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아주지 않아도 문제지만 너무 엄마가 욕심을 부려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어 지능은 생각, 감정 따위를 음성이나 문자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인데 요걸 지적 능력이라고 하죠.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역시나 지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능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어 지능을 발달시키는 순서는요. 아기가 엄마한테 요구 상황이 끝나 기분이 좋고, 기분이 막 최고로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찝찝했는데 엄마가 기저귀를 싹 갈아줘서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고 나서 아이가 목마를까봐 물을 먹이고 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엄마랑 눈 맞추면서 빵긋 웃음을 보여서 바로 그럴 때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눈을 마주 보면서 언어 놀이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아이가 빠르게 자기 영역을 개발시켜 낸다는 거예요. 발전을 시켜 낸다라는 겁니다. 단어나 문장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록 언어 지능이, 언어 영역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빨리 발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언어 지능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능이에요. 청각이 건강하고 정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상인, 언어 영역이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면 이 아이가 말을 열기, 말문을 트기 시작했을 때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언어를 쏟아내며 하루가 다르게 언어 영역이 발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입니다. 사회성 발달은 놀이로부터 온다. 가드너가 얘기했던 다중지능
이론에서 보자면 이 사회성은요,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말하자면 인간 친화, 즉 관계의 이야기인 거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나와 내 주변을 어떻게 인지를 하며 나와 내 주변에 어떻게 소통을 하며 나와 내 주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놀이로부터 시작을 해요. 엄마와 나와의 놀이, 더 나아가서 나와 친구들과의 놀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면요, 물론 친구라는 개념도 없지만 나와 또래를 만나면 내 물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집에 엄마 친구가 놀러 왔어. 이모 놀러 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그리고 여기 우리 친구 있네. 자, 같이 인사할까? 자, 장난감 여기 있어. 둘이 좀 놀아. 얘, 우린 커피 마실까? 둘이서 놀면 이건 내 거야 내놔, 이건 내 거야 내놔, 이건 내 거야 내놔. 그래서 친구가 마침내 울고 집에 가자고 떼쓰고 이러는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자아독심이라 그러는데 아이가 내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의식이 생기면서 남과 나를 분리하게 되면서 내 것에 대한 개념도 생기는 겁니다. 그건 욕심인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엄마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것이 맞아. 하지만 나누어서 함께 놀아도 좋아. 그리고 이 친구가 가고 나면 이것은 다시 네 것이 된단다. 요런 것을 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시켜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는 건요, 친구랑 서로 잘 어울려 노는 것. 애들이 이제 친구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요, 엄마도 필요 없어요. 온종일 친구랑 놀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러고. 친구랑 헤어질 때 되면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 헤어지는 거 못지않게 막 물론 돌아서면 까먹어 버리긴 하는데, 잊어버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친구를 또 좋아하게 되는 게 또래 집단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놀이를 친구들이랑 진행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사회성인 거죠. 놀이를 많이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바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성 발달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엄마들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맨날 집에만 끼고 있지 마시고 이 아이가 또래 친구들랑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하루에는 뭐 이렇게 한 번씩 놀이터도 데리고 나가시고, 그래서 친구야, 얘는 뭐 친구구나, 친구 같이 놀아, 그렇게 좀 같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2-3번은 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친척들이랑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자주도 친척들이랑 만나서 사촌들이랑도 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아이의 사회성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논다 이 자체가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간다라는 건데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인 거죠. 관계는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요, 나만 유리하면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양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회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서 배워내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놀이야말로 아무런 강제가 없기 때문이죠. 놀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행위이기 때문인데, 그 며칠 전에 저녁에 운동한다고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꼬마애들이 이제 뭐 5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이 이제 막 노는 걸 봤는데 그 엄마들이 뭐 이제 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애들은 이제 애들끼리 놀고 있어요. 저는 공원을 막 걷고 있고. 근데 어떤 애가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막 어떤 형태의 놀이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할 수도 있는 게 아이들인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애는 여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는 타이밍에 얘가 여기 들어온 거야. 머리를 맞았어요. 맞은 애가 울었어요. 아, 우니까 엄마가 놀래서 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에이, 맞았어. 왜 때렸어? 때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놀이하고 있는데 얘가 들어왔어요. 어이구 좀 조심하지. 서로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엄마는 옆에서 어떻게 된 건데 그때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아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 그래 됐구나. 아프겠다 너는. 너는 때리고 원한 건 아니었는데 억울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관계 안에서는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되기도 하고 가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런데도 니네는 그래도 친구니까 적당히 조율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회성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놀이에서의 사회성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마치 맞고 아픈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인 것처럼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 뭐 난 놀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놀아 집에 갈 거야. 아, 더 놀 거야. 됐어 가. 이렇게 되면 맞은 아이는 완전 제가 고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나는 억울하고 아프니까 제가 무조건 잘못한 거고 이 아이는 어른들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사회성을 배웠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사회성을 가르쳐 줄 때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 줄 때는 아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바탕만 마련을 해주시고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도와주면 그것으로 너무너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수의 개념 원리를 파악하는 지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리 수학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 수학 지능에는요, 공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방향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공간 감각도 좋고 방향 감각도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간 개념이 좋으니까 건축 같은 걸 해도 좋겠죠.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논리수 개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익히는 생활 양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논리수학 개념이에요. 더하기 빼기 이것부터 출발하는 게 논리수학 개념인 거죠. 숫자, 기호, 함수. 함수. 함수하니까 깜짝 놀라는 엄마들이 있으세요. 그죠? 수학 개념이 없으신 엄마들은 함수 이러면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규칙, 뭐 법칙 이런 논리로 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논리 수학 지능에 속한다는 거고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성이 작용하는 논리나 수학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능이나 체능 계열의 훨씬 능력과 영역을 발휘하는 사람이 논리 수학 지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수학을 못해? 음악을 잘하는 애한테 너는 왜 수학을 못해?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이제 엄마들이 잘 보셔서 얘가 수학 능력, 공간 개념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제 파악을 하셔서 그 영역과 그 능력을 좀 개발시켜 주면 좋겠죠.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공간 개념, 그다음에 판단이나 추리 능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논리 수학 지능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탐정 코난, 명탐정 홈즈 이런 사람들은 논리 수학 지능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탐정, 왜냐면 추리해야 되거든요. 다음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앞뒤 문맥이 맥락이 맞지 않게 예측을 하는 건 상상력인 거죠.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추리의 영역은 논리적으로 이치가 합당해야 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추리력이 좋다라는 것은 논리력이 좋다라는 것이고, 논리력이 좋다라는 것은 이성적이라는 것이고, 이성적이라는 건 수학 개념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통틀어 논리 수학 지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기본적인 숫자 개념을 어렸을 때 잘 익혀 두시고, 그리고 이제 성장할수록 뭐 도형놀이, 오른쪽 왼쪽 방향놀이, 그다음에 뭐 앞뒤 좌우, 그다음에 뭐 입체 공간놀이 이런 것들로 사고를 점점 놀이를 발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기에 따라서 가벼운 놀이에서 점점 무거운 놀이로 가게, 점점점 고차원 조금씩 더 복잡한 놀이로 이렇게 가면서 발달을 시켜주면 논리 수학 지능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수학놀이, 그다음에 공간 지각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느리고, 그런 아이들은 논리 수학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아이가 논리 수학 지능이 좀 떨어지는구나 하고 엄마들이 이해를 해야지. 아우 답답해, 쟤는 진짜 머리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언어 지능이 높고 대신 이 수학 지능이 굉장히 낮은데 저희 언니하고 늘 비교당하면서 자랐어요. 되게 어렸을 때 시장통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시장 가고 아빠는 일 나가시고, 엄마 시장 간다고 우리 놀아라 두고 나가시면 우리 언니는 저랑 안 놀고 조금 있다가 엄마 찾으러 나가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언니도 나가고 나서 저도 따라 나가요. 엄마가 돌아오고 나면 5분 10분 안에 언니가 돌아온대요. 시장을 쫙 이잡듯이 돌고 엄마가 자주 가는 것을 뒤적거려 보고 엄마랑 못 만났으니까 결국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요, 따라 나가면 맨날 경찰서에 가서 찾아와야 된대요. 우리 엄마 맨날 경찰서에 가면 내가 있는 거야. 사탕 하나 주면 이게 그거 물고 말은 잘해가지고 경찰관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희 아빠는요 이름이 뭔데요, 엄마는 뭐고요, 우리 엄마가 시장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다행히 저를 잃어버린 적은 없대요. 말을 잘하니까 집 주소도 막 떠들어대고 이래서 저를 잃어버린 적은 다행히 없는데, 저는 늘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맨날 어릴 때부터 머리 나쁘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잘할 때도 역시나 저희 언니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저희 언니는 건축 쪽, 설계 쪽의 일을 해서 전공도 그거고,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개발시켜 주는 것이 엄마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머리 나쁜 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저를 머리 나쁜 아이라고 맨날 말해서 머리가 나쁜 애인 줄 알았어요. 다행히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사람이라 저도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이가 한 명 혹은 둘밖에 없을 때는 엄마의 그런 발상과 사고방식이 아이를 무기력하게 또는 부정적이게 이렇게 키울 수도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하시면서 이 아이의 능력의 영역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지능이 떨어지는 건 이 아이는 이러한 성향이구나 하고 엄마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이의 습관은 놀이로부터 온다. 맞아요. 이 얘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엄마들이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통해서 저절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습관을 스스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장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습관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부모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기도 해요. 부모들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이 드는 습관을 가졌다 하면 이 아이도 당연히 아침이 늦고 밤이 또 늦게 찾아오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시다시피 대물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알코올을 좋아하는 부모,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는 반드시 중독자인 아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죠. 그 아이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사슬로부터 극복이 되는 데는 정말 지난한 개인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습관을 아이한테 주는 것이 부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어떤 유산보다 좋은 유산이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유산 중에 그 어떤 유산, 돈, 집, 명예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유산은 좋은 습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가정교육에 있어요. 이 습관을 놀이로부터 아이들은 배워낸다는 거죠. 말을 알아듣는 시기, 즉 뭐 한 1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주로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요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아이가 부모가 원하지 않은 방향의 행동을 했을 때 하지마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하지마 안 돼 하는 것은 아이를 소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 아이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2돌 이전부터 엄마의 언어를 알아듣고 말을 여러 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을 익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무렵에 배변 활동도, 배변 습관도 들이게 돼요. 그죠? 그때 배변 습관을 들일 때도 엄마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럴 때도 잘못했다, 안 된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배변 자체에 위축감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참는 거죠. 쉬가 마려운데도 표현하지 않고 참아. 왜냐하면 엄마가 싫어하니까, 엄마가 인상 쓰고 화를 내는 걸 봤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두려움을 갖는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배변 습관을 훈련을 할 때 배변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습관 훈련을 할 때에 이 아이가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가능하면 엄한 소리, 험한 소리, 잔소리, 야단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칭찬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바지에다가 쉬를 해버렸는데 오줌을 넣어버렸는데 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쉬마렴 엄마한테 얘기하라 그랬잖아. 왜 말을 안 해? 이거 봐, 이거 또 젖었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요 아이들은 그 쉬가 마렵다는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고 그걸 참으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엄마한테 표현을 하면 엄마가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배변 습관은 들여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에이 우리 애기가 또 바지에다가 쉬를 했구나. 쉬하고 싶었구나. 맞아, 우리 애기가 원래 기저귀가 있었다가 기저귀를 뺐으니까 그래, 그지? 에이, 잘했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느낌이 오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어. 알았지? 요렇게 잘 유도를 하시는 것이 건강하게 좋게 배변 습관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 엄마의 말과 행동을 보고 역시 아이들이 따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계속 반복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애를 키울 때 보면 큰애가 역시나 딸일 경우에는 엄마를 훨씬 빠르게 습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야단을 칠 때 엄마처럼 야단을 치는 그 큰딸을 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칭찬 위주로 하면 큰딸이 6살, 7살밖에 안 된 큰딸이 4살, 3살 된 그 남동생한테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엄마가 야단만 치면요, 그 큰딸이 동생한테도 엄마처럼 야단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밑으로 대물림되어 진다라는 거 우리 엄마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아이한테 막 야단을 치고 있는 자신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친정엄마가 있다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참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부모의 언어와 행동이 나한테 체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이의 습관 교육은 그래서 어렸을 때 형성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재미나게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요, 성장할수록 갑자기 아이가 심술을 부린다든지 막 울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아가 생길 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와 조율하는 훈련을 엄마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도 처음에 아이를 키울 때는 조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힘들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으면서 하나하나 조율을 하다 보면 마침내는 알게 되죠.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성향이라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 아이가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 이렇게 소란을 부린다든지 하는 것들도 역시나 습관이니까 그러지 않도록 즐겁게 웃으면서 잘 얘기를 하면 좋고요. 특히 식사 시간은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라는 것을 아이한테 자주 보여주면요, 식사 시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른처럼 식사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시간은 가족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습성이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은 엄마의 놀이 방법에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엄마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아놀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할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인간 친화 지능이란 무엇인가. 가드너가 얘기했던 그 7가지의 지능, 오늘날 8가지의 지능 중에 인간 친화 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특히나 사회성이 그 인간이 자라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인간 친화 지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상업의 시대도 아니고 공업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는 서비스를 파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간 친화 지능이 중요해졌습니다. 영업,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친화 지능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사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변수, 요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한 개인이 타고나는 지능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강점을 알면 영재가 될 수 있대요. 그 아이의 강점을 잘 알아서 잘 발현시키고 개발시켜내면 그 아이가 영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사실은 영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영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영재가 될 수 있어요. 에이, 어떻게 쉽겠지만요. 타고난 재능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의 영역을 잘 개발시켜 주시면 그 아이는 영재로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과 자신감이 중요한 거죠. 우리 엄마가 아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잘 키워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 그걸로 우리 아이의 강점을 잘 키워서 영재로 만들어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요. 호기심은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타고날 때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낯설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궁금하거든요. 호기심은 모든 영장류 동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호기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호기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결코 문화를 가지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궁금하니까 시도해보고 시도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된 거거든요. 맨날 날 것만 먹는 게 너무 느끼해, 너무 비리고 어느 날부터 너무 싫어. 이렇게 먹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겨울에 추운데 춥지 않을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동물들, 저 짐승들, 저 낯선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간들이 찾아낸 것이 불입니다. 불은 인류를 문명화시킨 첫 번째 요인이라고 얘기하죠.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와서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이것저것 요것저것 해본 결과 얻어낸 것이 불이에요. 인류를 진화시킨 첫 번째 요인은 불. 인류를 문명화시킨 두 번째 요인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원이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어떻게 인류를 발전시켰을까 싶죠. 인류가 원을, 동그라미를 이해한 순간 문명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말이 있어요. 원은요, 말하자면 바퀴예요. 이 무거운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나를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저 집까지 가는데, 친구네 집까지 물건을 얻으러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쌀을 저 고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발견해낸 것이 동그라미 원이에요. 바퀴를 발견해낸 거죠. 그런 호기심, 그런 의문,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 호기심이 없었다면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을 거다. 문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사고만 칠 것 같은 그 호기심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히나 상상력과 창의력, 창조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인간 친화지능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가드너가 얘기했던 그 인간 다중지능 이론 중에 인간 친화지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있는 것이 사회성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회성이 어릴 때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의 하나더라. 여러분, 지능은 개발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지능의 능력이,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늦게 개발되고 조금 덜 개발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지능이에요. 즉 사회성도요,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회성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하면요, 인간 친화 지능을 개발시키세요. 어릴 때부터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마련을 해주시고, 친구들과 놀 때
어떻게 배려하고 조율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어른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이 자꾸 조율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아관이 생겨나는 아이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릴 때도 안 돼 하지마가 아니라 엄마와 이 아이 간의 조율을, 우리 아이와 나와의 조율을 자꾸 해보시면 이 아이도 조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배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게 인간 친화 지능의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능이라고 해요. 인간 친화 지능은 주위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감정 지능이라고 하죠.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요. 사건, 사고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랑하는 여자가 갑자기 이별을 선고해서 뭐 그 집까지 쫓아가서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 하더라. 내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를 계속 반대해 왔는데 이 여자친구가 뭐 찾아왔길래 그 여자친구를 뭐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했다 하더라. 뭐 버스에서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지하철에서 뭐 앉아있는 여자를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뭐 술자리에서 뭐 어떤 여자를 뭐 어떻게 해서 동영상을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하는 요즘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유의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접하는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학습 위주로 급하게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웠으면 그런 사건, 사고는 덜 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문맹이라서 저지르는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어떤 경우에 학생들이 어쩌고 하는 얘기들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배운 사람인데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했을 때 저 아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게 인간 친화 지능을 키워주는 것의 하나입니다. 네가 저 사람으로부터 네가 아플 수도 있지만 너로 인해 쟤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인간 친화 지능을 높여내는 거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감정이 너그러우면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을 수가 있대요. 감정이 너그럽다는 단어 자체가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쟤 힘들 거야 하고 이해해주는 능력. 그것이 인간 친화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도 훨씬 편해지겠죠. 감정 표현이 강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세다라든지, 지기 싫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한테 막무가내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아픈 게 싫어서 상대방한테 해를 끼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사회 친화 지능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 환경적으로 사실 그 악행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미 스마트폰 한 아이 때부터 개인이 노트북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SNS든 모든 정보들을 보는데 우리 사회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살이면 자살의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의 방법을 다 보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고를 저지를 때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것까지도. 근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들한테 이 인간 친화 지능,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되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것 또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중에서 그 어떤 지능보다도 중요하다. 그 어떤 지능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를 이루는 능력이 뛰어나면 친화 지능이 높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면 인간 친화 지능이 높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아이 감정은 부모의 애착을 많이 받고 노을이로부터 감정이입을 통해서 서서히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놀이들을 좀 마련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상대방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둘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배려도 필요하다, 나의 양보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으시겠죠. 강점을 알면 영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친화 지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회적 지능이 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미숙하거나 모자란 아이는 아니에요. 그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를 굳이 외향적인 성향을, 물론 사회성을 이제 좀 키워내면 발달을 하지만, 그게 원래부터 사회성이 모자란 아이, 원래부터 내향적인 아이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좀 이해를 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내향성, 이 아이의 친화력 부족을 좀 인정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애플의 창시자, 매킨토시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요, 사회성은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창의성은 좋은 사람인데 사회성은 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매킨토시를 개발해서 본인의 회사를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스티브 잡스의 역사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왜 그랬을까요? 사회성이 모자라서 사람들과 친화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억만장자가 결국은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을 시대를 열었고요. 그리고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추레한 그 티셔츠랑 청바지 이런 거 입고 길고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다니죠. 무슨 서울역에서 밤에 볼 법한 그런 사람들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늘 그런 식으로 하고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사회성이 조금 모자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좀 없는 사람. 그래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좀 모자라는 아이는 우리 아이는 조금 모자라구나. 우리 아이는 조금 내성적이고 우리 아이는 조금 혼자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그리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점을 알면 영재가 될 수 있대요. 희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 아이의 강점을 알면 그 아이도 영재로 키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아이를 보육하다 보면요, 표면으로 강점이 드러나요. 누구에게도 강점은 있고 누구에게도 약점은 있거든요. 엄마들이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 지난 후부터 행동이, 강점이나 약점의 행동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점이 보이는 거를 잘 개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강점 영역은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개월수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돌 이쪽 저쪽 할 때는 애가 이랬던 것 같은데 두 돌 지나니까 그때 그거는 전혀 안 보이고 이상한 다른 게 또 보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이를 잘 보시고 키워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무심히 그냥 지나쳐 넘겨버리면 개발되어지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은요, 그거를 개발시켜내지 못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소멸돼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보지 못하면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능력과 재능이 있는 아이구나 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잘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관찰해서 개발시켜내면 영재가 된다는데 관찰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맞춤 보육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엄마들이 내 아이한테만큼은 맞춤 교육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아이 때 고유의 특질을 일찍 개발시키면 그 아이는 훌륭한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발현해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신의 강점에서만큼은 영재가 될 수 있도록, 영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키워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호기심은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답니다. 모든 영장류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에서 나오는 왜라는 질문. 이것이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사고력은요, 호기심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아이 때는 설득당해져야, 아, 그렇구나. 이게 가능해야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고력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호기심을 많이 줄수록 많은 것을 익히고 깨달아내고요. 그것이 깊은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뭐 생각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이다. 그런 힘은 결국은 호기심에서 출발하니까 아이가 가진 호기심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엄마들이 잘 키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궁리. 골똘히 생각하는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놀이를 많이 또 재미나게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할수록 사고력과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궁리해보게 돼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궁리하게 되죠. 친구들이랑 자꾸 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쟤를 한번 내가 놀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이겨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과자를 내가 다 먹어치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궁리예요. 궁리, 사고하는 힘이거든요. 사고하는 힘. 근데 이왕이면 건전한 쪽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건 엄마들의 몫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궁리하는 힘,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고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인지 능력은 사물의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물의 사실, 사물의 이치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깨달아내는 것, 이것이 인지 능력이라고 했어요. 인지력.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그 12달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서 12달 정도가 지나고 그 다음에 24개월이 와서 18개월에서 24개월 이쪽 저쪽 요 무렵부터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깨닫는 거죠. 엄마랑 그렇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건 생존에 관한 건데,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뇌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밀착은 엄마로부터 직접적으로 밀착이 딱 되어 있어서 엄마가 일어나서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는지를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화장실 들어가는 건지, 밥하러 가는 건지, 내 맘 맞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불을 끄러 가는 건지, 장난감을 가지러 가는 건지 아이들은 깨달아서 알아요. 이게 인지력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인지력인 거예요. 그런 인지력을 다른 것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서 확장시켜서 깨우침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우리 엄마들이 키워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한창 인지력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력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엄마한테만 밀착하고 있는 것이 장난감, 그 외에 사물, 아빠, 뭐 친구,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역을 발전시켜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오감놀이로부터 호기심이 오고요. 창의성 발달의 필수 요건이 바로 이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호기심은요, 확실히 엄마를 귀찮게 하는 건 맞아요. 계속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런데? 엄마 왜 그래? 그건 왜 그런데?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이거 왜 그런데? 계속 물어오는 애가 있어요. 가끔 보면 엄마들이 되게 귀찮아하면서 자꾸 말을 몰라도 돼. 그건 어른들 일이야. 하지 마. 그러면 그건 어느 순간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버리고 말이야. 내가 이런 마음의 의무를 가지는 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엄마를 불쾌하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를 화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는 호기심을 서서히 죽이고 없애게 되는 거예요. 창의력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귀찮고 피곤해도 자꾸 얘기를 해주면요. 그리고 엄마들이 쓸데없이 다른 이야기로 돌리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해주면 이 아이들은 점점 인지력을 높이면서 호기심도 점점 키워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100번 질문하면 100번 칭찬을 해주세요. 피곤하시겠지만 엄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면 야 우리 영희가 이런 질문을 다 생각했구나. 오 대단한데 엄마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건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 요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 와 영희야 그런 생각까지 다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와 내가 자꾸 궁금해하고 왜 라는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키우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건강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로 자라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작은 칭찬이요. 어느 날부터 키우다 보면 저 아이에게 더 이상 칭찬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왜냐면 자신이 성취한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오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인정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엄마가 다소 무심해도 사회적으로 채워지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 전까지 우리 엄마들이 칭찬을 충분히 해주시면 아이가 건강한 인재로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이의 사고력, 호기심, 궁리하는 힘, 창조력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 엄마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놀이 결과를 엄마가 스스로 보면서 어떤 놀이가 아이한테 강점이 되어줄까? 어떤 것이 우리 아이의 약점이 될까?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강점이 뭘까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장 일지, 육아 일지를 그날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강점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류의 것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더라. 희한하게 우리 아이는 숫자 놀이를 할 때 좋아하더라. 건물 쌓기 놀이를 할 때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더라. 우리 아이는 책을 읽어주면 그렇게 밝고 좋을 수가 없더라. 반복되어진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것은 그 아이의 강점 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자꾸 거부하더라. 이상하게 그런 놀이를 하면 애가 졸더라. 하품을 하더라. 그럼 그것은 그 아이의 약점 영역이 될 거예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강점을 어떻게 개발시켜내느냐.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좀 궁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정보들을 좀 보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에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아이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시면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아이의 강점 능력으로부터 장애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싶고요. 아이들은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못하는 것은 숨기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도 강점을 키우는 영역 중에 하나가 돼요. 단점은요. 강점을 보완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너한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 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주는 것도 엄마의 몫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이들이 창의력이 자랄 수 있도록 강점을 칭찬을 통해서 잘 키워내는 거 우리 엄마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할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총 4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형이랑 아우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 당연히 그죠. 형과 아우도 달라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쌍둥이도 달라요. 희한하게 쌍둥이도 성향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쌍둥이가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쌍둥이의 성향 분석을 하는 다큐에서 봤는데 태어나서 각자 입양이 되어서 평생을 모르고 자랐다가 40이 넘어서 어떻게 만나진 여자 쌍둥이가 있었는데 정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한 아이는 학자 집안에서 자랐고 한 아이는 예술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과 형식으로 자랐는데 보니까 취향이 완전 똑같더라고요. 옷이나 액세서리들 본인들이 입는 걸 막 꺼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일치해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와 희한하구나 했는데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또 많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쌍둥이도 기질이 달라요. 잘하는 것이 다르고 형과 아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다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형이 있으면 아우를 자꾸 왜 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왜냐면 특히나 우리 엄마들은요 첫애를 키웠을 때의 기억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첫애는 요때 요렇게 하더라, 첫애는 요거를 할 때 요렇게 하더라를 굉장히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첫애를 키웠을 때의 방식과 비슷한 방식과 패턴으로 둘째를 키운단 말이죠. 근데 첫째 때는 너무 좋아하고 잘 따라왔던 걸 둘째는 또 너무 싫어하면 왜 너는 형과 다르냐, 너는 왜 이걸 안 좋아하냐, 형은 이랬는데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 내려놓고 이 아이는 이 아이로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아이는요 첫째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피해자예요. 물론 첫째 아이도 피해자이긴 하죠. 아이들은 누구나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이거든요. 스스로 첫째, 그리고 집안의 가운데, 그리고 집안의 막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모아서요
케이크를 접시에 주고 이 아이들한테 각자 엄마가 형제들을 줄 때, 나누어 줄 때 이 케이크를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잘라 보라고 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안 잘라.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잘라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이렇게 자르거든요. 첫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작은 것이 자기 몫이고 큰 게 동생 몫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형이니까 참아라, 누나니까 참아라, 언니니까 참아라라고 했대요. 오빠니까 참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동생한테 늘 참고 양보해야만 되고 엄마는 늘 동생한테만 큰 거 많은 거 좋은 걸 준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운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가운데도 역시나 한쪽은 크게 한쪽은 작게 잘라요. 작은 건 누구 거냐? 제 거래요. 왜? 작은 게 왜 네 거냐 했더니 엄마가 형은 제일 형이니까 많이 먹으라 그러고 막내는 자라야 되니까 더 커야 되니까 많이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늘 작은 것만 줬다고. 가운데는 또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들한테, 집안의 막내들한테 케이크를 봤더니 막내들 역시 크기가 달라요. 작은 건 누구 거냐? 제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길래 엄마가 형은 형이니까 큰 거 주고 나는 동생이니까 작은 거 먹으라고 엄마는 맨날 그래요. 아이들은요, 누구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간에 대해서. 엄마는 어떠냐면요. 엄마들한테 케이크를 줬어요. 형제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냐. 거짓말 안 보태고 엄마는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잘라요. 나는 큰애 작은애 상관없이 똑같은 사랑으로 키운다라고 엄마들은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아이는 늘 차별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엄마들 큰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렇게 볼 때 큰아이에 비교해서 작은아이, 작은아이에 비해서 막내아이를 보시면 안 되고 막내아이는 사실 조금 유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이미 겪었다면. 근데 보통 요즘에 한 명 혹은 둘 낳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큰아이와 비교해서 작은아이를 보지 마시고 완전 다른 개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개를 키웠다면 이번에는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 아이가 피해의식이 좀 덜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형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놀이는요, 사회, 정서 이런 발달을 함께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발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놀이, 그런 놀이들을 아이가 개월수가 물론 24개월이 지나고 나면이지만 그런 놀이들을 우리 엄마들이 잘 개발해서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타고난 기질을 개발해라. 모든 교육자의 외침이다. 타고난 기질은 있다. 아이들은 본인의 기질과 성향을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엄마더라. 우리 아이만큼에는, 최소한 우리 아이만큼에 대해서는 그 보육 전문가가 되는 사람은 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의 특질,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보시고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잘 명심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을성 있는 아이로 키워라 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참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은 집중력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를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라. 그런 아이가 최소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